원래 전주에서 계시는데 이렇게 활동을 계속 서울 오셔갖고 또 저희 입장이 생각하면 남 같지 않고 당연히 존재감 있게 물론 연대도 연대지만 또 더 남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또 귀한 자리 이렇게 어렵게 걸음해 주셔가지고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저는 그냥 진짜 평범하다고 살았거든요. 근데 부모한테는 자식이 진짜 삶의 전부. 그래서 효빈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지는 게 정말 두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카카오톡에 문효빈 아빠, 문성철 이렇게 하면 이제 유가족들은 그렇게 통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대로 쓰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라졌을 때 뭐 위로가 뭐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모님들한테 어떤 걸 해야 될까 했는데 부모한테는 자식의 그 추억이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지금 전주에 이제 그 한옥마을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분향소라는 역할이 옛날 어른들이 그 시골에서 돌아가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마을 전체가 똘똘 뭉쳐서 위로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먼저 간 분들을 기억해주고 추모하고 함으로써 이렇게 보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가 딱 일어났을 때 뉴스에서 제일 먼저 제가 봤던 건 마약 얘기였어요. 근데 그 아침에 10월 30일이죠. 저는 이제 전주였기 때문에 아침에 한 7시 반쯤인가 TV를 딱 켜니까 속보로 뉴스가 뜨는데 계속 마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우리 효빈이는 저런 데 안 가는데 뭐 우리 얘기 아니겠지? 딱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8시쯤에 저희 아버님이 옆으로 살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막 핸드폰도 끄고 막 피곤하니까 토요일에 끄고 막 그랬는데 집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효빈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용산경찰서에서 받는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TV에서는 마약 얘기를 계속 얘기를 꺼내니까 막 사람이 심정적으로 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장례 문제가 겹쳤을 때 일부 부모님들은 그 마약 문제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서울에 다 흩어놨잖아요. 애들을 다 흩어놓으니까 거기에 그냥 부모님하고 그 가족 몇 분하고 그냥 3일 동안 있다가 온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집사람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전주에 내려와서 3일장 치렀고, 근데 전주 딱 내려오니까 제일 먼저 반겨준 게 경찰이에요. 경찰 두 분이, 정보경찰이 먼저 와서 애를 데리고 딱 전주에 장례식장에 도착했더니 정보경찰 둘이 딱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혹시 장례 치르는데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자기들이 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뭔가 진짜 심각하게 고립화시키는 그런 느낌을 정말 그때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때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이라고 해서 리본에 글씨도 없고, 그 다음에 애들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그 전주에 가면 천변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울면 이게 뭔 일이 났나 싶으니까 집사람하고 거의 식사 자체는 이렇게 몸이 거부하니까 못한 상태에서 천변에 가서 오전에 가서 울고 오후에 가서 울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국가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2주를 딱 기다렸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일절 연락이 안 와요. 딱 전화 온 거는 뭐였냐면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면 참여하겠냐고 이런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참여하겠다. 그 대답하고 그 이후에는 전주시에서 한번 오고 뭐 아무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월드컵 그때 월드컵이 또 바로 있어가지고 월드컵 그 분위기에 그냥 저희는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는 정말 큰 문제다. 그때 현장에서 158명이 사망했으니까 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지. 누가 이 사고에 대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지. 저희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해서 저는 기자분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기자분이 그 전화가 그때 한 3주째가 전화가 왔는데 서울에 한 10분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모이니까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또 몇 분 막 연락해갖고 또 그 찾아낸 분들하고 가서 유족협의회를 만드는데 무슨 군사작전이에요. 왜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돼. 민변 변호사 사무실 지하에서요. 그 들어온 사람들 그 가족들 신분증 검사 다 하고 희생자가 누군지 확인해줘야 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이제 한 3, 40까지 모으니까 국정조사 할 수 있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고 국정조사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특징이 하나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일정의 반을 증인 채택을 뭐 반대하고 뭐 하면서 못했고 그리고 이제 일정의 반도 계속 반대해가지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거의 없었고 나 딱 그러고 나니까 유가족들이 딱 생각이 났는데 아 이거 독립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묻히겠다 시작했을 때 그때 사실 특별법 만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권력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런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거든요. 이거 활동가들도 거의 못 온다. 근데 정말 그 초기에 붙었던 활동가분들 중에 우리 옆에 있다가 국가보안법에 기소된 분 있어요. 우리 전주분향소 지원해 주신 분 중에 그때 그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서 위축되게 하려고 그 4건의 국가보안법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진짜 딱 계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가장 옆에서 지원해 주신 분이 지금 국가보안법 2심 선고가 7월 23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느낌이 저희 전주 분향소 열리고 나서 활동가분들 걱정이 돼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옆에 있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솔직히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옆에 있던 분이 국가보안법 기소됩니다. 그렇듯이 활동가들을 못 보게 그리고 전주 분향소에다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면 뭐 평일날 하면 한 50명 정도 온다 치면 경찰은 한 200명, 300명 뭐 이렇게 많이 와. 그래서 계속 위축을 하게 만들었는데 야 자식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포기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끌고 왔고 또 특별법 만들겠다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 뜻있는 분들이 모이고 해서 뭐 근데 그 특별법이라는 게 참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기 힘들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민주당도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은 마음을 받으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를 지원해주면 이슈화가 돼서 TV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올라내리고 관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표현보다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론이 관심이 없으니까 또 저희 보고는 이슈화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 이슈화라는 건 이제 뉴스에서 부모들한테 육체적 고통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청에서 국회까지 그 뜨거운 여름날 처음에는 걸었어요. 걸으니까 이게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삼보일배 막 하게 되고 이제 오체투지 가고 그리고 겨울에 이제 여의도 눈 왔을 때 그 추울 때 막 거기서 이렇게 돌게 되고 근데 그거 할 때
기자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 힘드세요? 라는데 사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막 오체 투자하거나 이렇게 150, 900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그 좁은 골목에서 갇혀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것은 효빈이의 그런 모습 다른 애들 생각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 뜨거운 여름날 막 그거 하는 거 그다음에 추운 날 하는 게 자체가 그냥 안 힘들어요. 그냥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라는 거를 밝히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훨씬 컸었어요. 뭐 그렇게 계속 여름 보내고 또 12월 달에 국회 앞에서 농성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저한테 겨울이 3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2구 일어나서 그 겨울은 우리가 뭉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다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 겨울 내내를 보냈는데 안 도와주니까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움직였고, 두 번째 겨울은 12월 초에 국회 앞에서 법 만들려고 계속 싸웠는데 법이 1월 5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윤석열이가 1월 말에 제2요구권을 또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시청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대통령실 앞을 또 시청에서 대통령실까지 가깝잖아요. 1시간이면. 그러니까 계속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절대 제의 요구를 한 적이 없대.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면. 근데 그냥 제의 요구를 하니까 집사람을 포함해서 10가족이, 10명의 어머님들이 가서 삭발을 하는데 딱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어머님들. 이제 목숨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머리를 깎았으니까 다음에는 목숨 내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옆에 와서 또 그 유튜버들, 뭐 대리인이죠, 응? 김상기지, 막 이런 애들이 그 머리 깎으면서 울고 진짜 처절하게 하는데 거기에 와서 또 막 욕을 하고 막.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욕을 했고, 근데 윤석열이 저도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게 생겼으니까 타협을 보고, 그런 바람에 우리가 법도 많이 완화돼서 통과는 됐지만, 사실 그때 만약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언제 법 만들고 언제 조사위원회 만들고 언제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별조사위원회를 빨리 발족을 해서 진상규명을 들어가자.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 불법적인 요소, 잘못된 요소가 나오면 그때 수사 의뢰하고 특검을 안 되면 특검을 요구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왔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두 번의 겨울을 길거리에서 보냈잖아요. 여름도 물론 계속 길거리에 보냈는데 그냥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했어요. 올겨울에는 설마 길거리에서 안 싸우겠지? 뭐 윤석열이 뭐 술만 먹고 지가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저희가 유가족들이 농담을 했었어요. 근데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조사위원 9명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조사관을 뽑아야 돼요. 조사관을 이제 뽑으려고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12월 3일 날 밤에 딱 계엄 선포를 하는 순간에 단단히 떨었어요. 우리가 2년 넘게 특별조사위를 만들고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안 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서울에 지금 주영이 아버님이 지금 전에 위원장님이셨잖아요. 밤 12시 반에 저한테 전화 왔는데 큰일 났다고.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하면 아마 우리 반국가 세력이었어요, 그때. 왜냐면 윤석열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가족들은 막 윤석열이 개새끼 솔직히 막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 애들이 막 빨갱이라고 그러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우리가 시청에 분향소에서 토요일 날마다 뭘 하지 뭐 하니까 눈에 까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12시 반에 주영이 아버님 전화 오셨는데 자기도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으니까
잘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 상황이 안 좋으면 다시 연락하면 그때 피하라고. 뭐 저한테도 저는 전주에서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잘못하면 끌려갈 것 같은 생각이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밤에 그 뉴스를 보고 속보를 봤는데 다행히도 계엄이 이제 해제가 되고 새벽 5시인가 잠이 들었는데 전주는 그날 9시부터 동서로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는 집회 나가서 그때 이제 10일간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제 하루도 안 빼놓고 집회를 이제 우리 가족들이 밤에 나가서 다 참석했죠. 다 참석하고 주말이고 특별해서 다 집회를 하고 그 윤석열 파면 선고하는 순간에 활동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다 환호를 지르는데 저희는 이제 2년 넘게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 윤석열을 파면하는데 그냥 다 울더라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sek들 막 울었거든. 참 자식 잃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산 아들이고 딸들이었는데 그런 애들을 마약에 연루된 것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런 곳에 가게 된 부모들을 부도덕한 사람처럼 댓글에다 표현하고 니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식의 그것들이 어느 윤석열의 그 파면을 한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제 좀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말 쌓여 있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저희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이만큼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배꼽 위까지, 배꼽 정도까지 좀 쌓여 있었는데 정치 지도자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대통령 되게 바쁘잖아요. 초기 일주일 막 이때는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그 공직자의 1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1번이라고 하시면서 길 가다가 이태원 그 골목길에 가서 애들 추모해주고 그리고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재난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공직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 그 집회를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직자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된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도 형이 확정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관리 책임이라도 져야 되잖아요. 그 관리 책임은 이제 징계죠.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끝나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제 비전이 없는데 아무도 징계를 받거나 좌천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행정 책임은 그 시효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우리 사회가 뭐 선진국이니 뭐 이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 없다. 사람이 사라지는데 무슨 사람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공직사회에서는 제일 경종을 울려주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대신 거기에 상응을 잘하면 또 그거에 해당되는 또 좋은 걸 줘야죠.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쌓여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 하나 나와서 도의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내 잘못입니다 라는 말을 해줬더라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 가족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를 이제 우리는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때 세월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때 그 문재인 대통령 믿고 있다가 진상규명이 잘 안 됐잖아요. 세월호 가족분들 만나면 저희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니까 나름대로 안 할 때는 투쟁할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주영이 아버님이 이제 위원장 하실 때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는
안 되면 이제 또 나가서 싸우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은 본인이 알아서 공직자들 정신 못 차리고 준비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있는데 막 공무원들이 전화 와요. 여기 뭐 물막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처음인데 이게 윗사람이 딱 바뀌니까 밑에 있는 행정 조직들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재난 안전사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했는데 저희 때 오송 참사 일어났거든요. 제발 좀 재난 참사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냥 오송 참사 일어나고 나서 그게 여름 7월이었잖아요. 저희가 그 반년 동안 싸움하면서 제발 우리 같은 아이들처럼 재난 참사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니까 갑자기 막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버님, 부모님은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하고 전주만 분향소가 예. 철거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전주에 계실 때도 또 예. 다른 부모님들 처음에 연락 오면 연락 안 받고 그러셨다고 알고 있어요. 예. 전주 분향소 차리거나 거기서 부모님들 같이 얼굴이 달라진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좀 제가 아까 이제 위로 그 분향소를 제가 생명의 공간, 생명의 장소라는 거를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이게 기억해주는 게 그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이 부모들의 눈빛, 특히 엄마들의 눈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주 분향소를 2022년 12월 29일 11시에 딱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내 가족밖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 가족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들려요. 뭐 김재 부시장님이 두 가족한테 가족 분양을 했다. 그 다음에 부안의 오은수님이 두 가족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익산의 시장님이 이런 얘기가 활동가분들은 발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무원들 알고 있으니까 분향소가 딱 열렸는데 열리고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오시길래 그러면 연락처를 좀 알 수 없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알려주고 또 서울에 또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전화를 하면 이분들이 안 받잖아요. 저도 충격적인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문자에다가 이태원 참사로 일을 하는 민혁인 아빠들이가 같이 슬픔을 나누고자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절은 전화를 받으시고 나머지 반절을 안 받아요. 그렇게 제가 2달을 전화 확보되는 대로 계속 연락하는데 2달 하니까 이제 나중에 10가족까지 모여드는데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전화를 드리는데 그 안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고통이 얼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 가족이 이제 분향소에 모였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자 아이들에 대한 삶을 모르잖아요. 이제 처음에 분향소 열렸을 때는 직장을 더 안 다니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분향소에 있어요. 있으면서 아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정에 대한 삶도 알게 되고 수진이에 대한 삶도 알게 되고 이 얘기를 그냥 1달, 2달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제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1달 정도 지나니까 표정들이 미정이 정말 그때 효녀였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집사람이 미정이 진짜 효녀였네. 막 이렇게 그 삶을 인정해주고 정말 좋은 아이였네. 이것들을 가족들끼리 이제 아이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걸 나누다 보니까 1달 딱 지났을 때 표정들이 제가 봤는데 이게 펴져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었다면 이게 이제 조금씩 펴지게 되고 또 2달 지났을 때 엄마들끼리 앉아서 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감정을 나눈 사람끼리 웃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우리가 전주 분향소를 또 옮겼잖아요. 서울시청으로. 그러면 저희가 서울 또 지킴이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주 분향소는 숫자 적은 반면에 계속 매일 나와서 활동가들로 활동을 하니까 마음이 이제 아이들 알고 하면서 많이 연해졌다고 막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왔더니
서울에 있는 가족은 지킴이를 뭐 2주에 한 번 와서 잘 모르니 그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표정이 우리 진짜 딱 분향소 열었을 때 그 표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위로의 공간이 필요한지를 그때 알았죠. 그리고 이게 아이들을 기억해주고 그다음에 활동가분들이 와서 그 삶을 추모해주고 그러면 삶을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국가가 아이를 못 구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싸워야지.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연대를 해야 돼. 그리고 건강해야 돼.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고 활동가분들이나 오면 전주는 분위기가 다르대요. 가족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분한테 분향소가 어떤 의미냐고 이제 그때 전주 KBS 기자가 물어봤길래 이게 생명의 공간이다. 생명의 장소다. 만약에 이런 공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각자 가족들이 그냥 집에 있었더라면 아마 극한의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마치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거 왜냐면 실제로 우리 가족들 중에 계속 정신질환에 시달린 분들이 있거든요. 안 나오는 분들.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 나와서 활동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분향소가 그냥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을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공간이에요. 질문. 이제 저희 성수 부모 모임에서는 활동가족이 이게 비중이 남녀 비중이 어머님과 아버님 비중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는데 이번에 그 이제 활동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부부 아버님 어머니 다 오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약간 역할이 좀 서로 다른 게 있는 건지 어머님이 또 경험하시는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얘기. 역할은 그다지 다르진 않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단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쭉 내려가더라고요. 얘도 상기를 시키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저도 모르게 딱 그 상황이죠. 질문 무시하세요. 잠깐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질문하신 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순간 까먹어요. 내 감정을 다스리다 보면은 그냥 동문회답 하듯이 그냥 얘기 좀 할게요. 네.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저는 밖에 나서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이거나 이제 밖에 나서야 할 상황이면은 남편을 앞세우고 남편 등 뒤에 숨는 그런 스타일이고 내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라 하는 그런 성격이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삭발하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단지 이제 나 이제 뭐 삭발까지 하고 딱딱하게 바닥에 방바닥에 기기도 하고 불러도 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으니 이제 나한테 남아있는 건 내 목숨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윤석열 너가 가져가라. 그 대신 이제 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별이 됐는지 그 과정을 나한테 설명해 달라고 나는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건 기억이 나요. 엄마라면 아빠라면 내 아이가 진짜 남들 눈에는 작은 아이로 보일지 몰라도 부모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거든요. 내가 살면서 내 아이만큼 내 인생에 축복이고 행복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희망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 아이가 사라졌어요. 근데 국가는 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아요. 경찰들도 조사를 아예 안 하니까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됐고, 난 내 아이가 거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별이 됐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다치거나 하물며 동물이 죽었어도 그 동물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거 다 조사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보고 듣고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158만 159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당신 아이가 왜 거기서 죽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비난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회사에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쉬고 나서 복직을 하게 됐죠. 복직을 했는데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가 놀러 가서 지가 죽었는데 왜 국가에다가 그런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난 살면서 그런 주목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말이 안 나왔어요. 순간 얼어버렸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내가 죄인인가? 그러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그랬죠. 일하고 있던 그 장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땅바닥에다 내 손대기 치면서 아글아글 하고,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저도 몰랐어요. 아글아글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건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내 아이가, 부모라면 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저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아무튼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 안 하고 그냥 집에 왔고, 그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정도 약을 드셨으면 괜찮아질 법도 한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입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두 말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가면은 그냥 약을 꼬박꼬박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좋아질 기미를 안 보이고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제 위나 장은 아주 건강했거든요. 항상 이제 검사를 하면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는 완전히 물혹이 포도송이처럼 저도 막 있어요. 아예 제 장도 물론 안 좋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항상 그분이 그 전에 받은 거하고 비교를 해주시면서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저는 말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부부 동반 모임을 가는데 남편이 같이 가져가는데 여기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정말 표시 안 내려고 나름 엄청 노력하는데 그분들 눈에는
제가 토시가 났나 봐요. 다른 사람 불편하게 혼자 가서 울고 여기서는 태시를 내지 말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위축되고 내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인분의 손을 잡고 제가 마음 공부를 해보려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를 요즘 원서를 쓰는데 누가 종이로 원서를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또 떨어질까 봐 부끄러워서 떨어지면 남편한테, 공부 잘하시는 남편한테 부끄러울까 봐 제가 몰래 원서를 써서 사진을 떡하니 붙여가지고 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원서를 잃어버렸어요. 거기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있다가 또 몰래, 남편 몰래 가서 원서를 다시 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나오다가 뒤로 딱 돌아보고, 나 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 똑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서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저를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사람을 단정을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무서웠고, 얘기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세상을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면이 아닌 내 아이가 이렇게 됐어도 나는 당당하게 배고프면 밥 먹고, 웃고 싶으면 좀 웃고, 웃으면 괜찮네, 괜찮은가 보다, 이제 살만한가 보다, 그런 말이 아닌 그냥 웃는갑다. 그리고 배고파서 밥 많이 먹으면 배고프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지, 잘 먹네, 왜 그런 말도 무서워요. 제가 우리 아이가 있게 됐을 때 처음에는 저희는 부부 사이가 참 좋아요. 근데 남편은 막 밀어냈어요. 남편도 너무 믿고 내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내 아이의 손을 놓쳐버린 거에 대해서 남편도 원망하고 내 자신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다 원망스럽고, 그래서 계속 밀어냈고, 근데 그 공간에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심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눈물 흘리면서 이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남편을 위로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가까이 다가가서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을 옆에서 그냥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어서 그냥 이 사람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붙이지 못한 편지에 대해서 한번 편지를 쓰라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글도 쓰고 꽃에 대해서 글도 써보라고 하셔서 쓰고 사람 관찰에 대해서도 써보라고 해서 쓰고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어느 순간 꽃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꽃이 예뻐 보이네? 처음으로 2년 반 만에. 그래서 내가 조금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동화할 수 있고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오고 있나? 아니면 나도 예전에는 조금은 그냥 썩 괜찮은 사람이었고 조금은 사람들한테 살가운 사람이었고 웃기도 많이 웃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얼굴 봤을 때 저는 악마처럼 제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다가오면서 겪으면서 이분한테 감사함을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게 항상 자식은 부모의 전부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한자로 부모 유신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진짜 딱 그러더라고요. 그냥 효균이가 딱 사라진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온 자체가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앞으로 뭘 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 진짜. 그게 삶이라는 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뭐 그래야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데 그냥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그때 유가족 협의회 모이기 전에 우는 게 진짜 다였어요. 그 사람의 그 절망감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인간이 정말 엄청 나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뭐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날 사고 일어나는 거. 근데 서울의 유가족협의회를 하면서 그 용산에 살고 있는 분들, 이태원에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의 자제들은 거기가 놀이터예요. 여기 잘 아시잖아요, 서울 분들. 그냥 젊은이들한테는 핫한 곳이고 그냥 참새가 방학간지라든지 막 들리던 곳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다 거기서 만나고 막 이런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이태원 거기 할로윈데이 한다고 그 찍어놓은 그 화면들을 이렇게 보면 엄마 다 갔다 올게, 아빠 저 다녀올게요, 뭐 이렇게 손 흔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모습. 그리고 그날 밤에 걔네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까지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가 경찰서는 2개 중대 한 200명, 그 다음에 그 용산구청도 거의 한 200명 가까이 해서 그분들이 와서 안전지도 하고 교통지도 다 매년 해왔던 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의심 없이 그냥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금요일날 뉴스를 봤지만 희사거리만큼 경찰들이 없고 공무원들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SBS 뉴스를 봤는데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걸 예상하니까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경찰들이 와서 좀 해야 된다는 뉴스를 분명히 봤어요, 저도. 근데 그 사고 나는 날
6시 34분에 저희가 항상 추모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뭐냐면 거기에 자주 왔던 그 젊은 친구가 경찰에 최초로 신고를 한 시점이었어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발 와서 여기 뭐 일방통행 해주시고 그 철도도 뭐 그 역 멈추는 이런 자세한 신고를 했는데 무시가 한 거고 그게 뭐 각 기관에 합치니까 100여 건이 넘어요. 여기 위험할 것 같으니까 참사 나기 전까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신고 들어간 게 100여 건이 넘어요. 근데 어느 기관 하나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10시 15분에 참사가 일어났다고 경찰청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 신고를 받았던 경찰들은 다 무시한 거예요. 지금 참사가 났다. 좀 뭘 해주라고 했는데 뭘 그 신고받은 경찰관들 자체가 심각한 사고라고 인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순간에 제가 뭐냐면 애들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 시스템이 소방 여기 계시지만 보통 가까우면 10분만 해도 오고 5분만 해도 오잖아요.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 30분 안에는 적어도 다 와서 다 구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분이 넘어가면 젊은 애들이 숨이 막히면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절망으로 바뀌어가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때 그 상상을 해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스템이 왜 이럴까? 비록 신고를 전에 했을 때는 안 왔다 치더라도 참사가 났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그럼 와야 되지 않느냐. 1시간이 지나서 왔거든. 이미 애들은 다 사망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부모들이 그 서울에 살고 있는 부모들, 그 옆에 있던 부모들이 11시에 뉴스에 뜨니까 그 옆에 있는 부모들이 12시쯤 다 도착을 해서 가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딸이잖아.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길거리에 다 너그러져서 천으로만 덮어놨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찾아서 갔는데 대표적으로 연예인 이지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 사고 났을 때 지안이 같은 경우는 삶의 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얘는 살 거라고 해서 딴 사람들을 했대요. 근데 지안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수라장이래요. 어떤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소방관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위에서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사천리로 막 이렇게 체계를 잡아줘야 이분들 움직이는데 소방관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냥 다 우왕좌왕하고 경찰들도 왔는데 우왕좌왕하고 뭐가 아무것도 이르지 않는 거야. 부모들은 와서 내 자식이 딱 만지니까 이게 활력이 있잖아요. 맥이 뛰잖아요. 근데 그걸 죽었다고 분류를 해서 선을 넘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 내 아이니까 나 병원으로 빨리 응급실로 가자. 그러니까 경찰들이 못하게. 그래서 이 애를 태우고 갔는데 나중에 추적해보니까 애들이 막 그 스타워치 이런 거 찾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가까운 부분은 이제 그 애플 그걸 해서 갔더니 원효로 다목적 체거에 침입관에 새벽 4시에 다 거기 다 있더래. 애들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또 거기를 또 찾아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니 그냥 내 장례 치르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럼 한남동 동사무소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한남동 동사무소 또 이동을 해서 딱 왔더니 그 아이들이 그 사이에 싹 사라져. 그러니까 또 이 요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전화하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친인척들, 친구들 다 동원해서 다 지역별로 흩어져서 장례식장 다 쫓아가고 막 해가지고 일요일 그 새벽에 애들 찾아내는 그 시간까지 지옥, 생지옥을 경험해요. 생지옥.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황에 많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 소방관님 말씀대로 그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살아야 될 이거를 찾다 보니까 그냥 살아있던 애들조차도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봤던 부모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서 아이를 놓쳐가지고 살아있었는데 응급실 타고 갔는데 죽어.
또 아이를 찾아서 움직이러 또 갔더니 실종신 거라서 갔더니 애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부모들이 끝까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시키고 그냥 잠재우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거는 없는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부모들이 왜 그 마약을 하는 장소에 보내서 니들이 잘못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씌워서 뉴스에서나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195번째 그 재현이가 43일인가? 한 달 반 만에 자살했거든요. 근데 걔가 친구들 3명이 같이 가서 둘이 사망을 했으니까 이 마음속에 이 삶의 부채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막 그 댓글 공격 당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게 아니고 이게 그거다고 올렸더니 걔를 또 막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해서 애가 못 견디고 사망을 한 거죠. 근데 그 가족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고로 죽은 거하고 애가 자살로 죽은 거하고는 이 가족들의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이게 자살한 경우는 아이를 살릴 수 있었고 얼마든지 내가 걔를 지킬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이 마음의 이 상처가 커서 결국은 아까도 저희끼리도 뭐 힘들었어요. 진짜 한 1년 반은 말도 서로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 분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부모님 이 얘기가 어쨌든 궁금한 것들은 이렇게 아까 말씀 들으니까 뭘 모르고 얘기하다가 되게 상처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떤 얘기가 정말 상처받는지 또 어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를테면 연대하고 싶어도 조심스럽고 말씀드리기도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상처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그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다 보니까 그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로가 된다고 한 말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길래 그냥 옆에서 가만히 서 있으시면 됩니다. 서 있어서 쓰러지지 않게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도와주겠다고 와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처를 많이 줘요. 활동가 분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세월호라든지 이미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어 등만 두들려주고 막 울면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저는 활동가 분들한테 뭐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길 아니 활동가 지금 하시는 활동가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뭐 잘 그런데 참여 안 했던 분들 중에 이제 와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또 주변에서 막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뭐 보상 얘기하면서 그 이런 얘기 심각한 얘기하고 사실 이번에 그 우리 그 긴급생활지원금인가 그 1인당 150만 원, 120만 원씩 나온다고 TV에 나왔잖아요. 그게 1회 주는 거예요. 딱 한 번. 근데 그 딱 한 번 준다는 말을 뉴스에서는 안 하고 그냥 긴급 생활지원금을 1인당 12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거 이게 서울에서 다 끝날 때까지 월급처럼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이 그냥 진짜 욕 나오는 거. 이게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은 1회만 준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자꾸 이슈화되고 자극성 있게 하려다 보니까 관심을 끌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생활지원금을 1인당 120 몇만 원씩 준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은 아 그러면 조사 끝날 때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걸리니까 그럼 월급 주겠네?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없지. 왜 2년 반 동안 뭐 없는 저희
치웠거든요. 저 똑같아요. 집사람도 쓰러졌지만 저도 쓰러졌어요. 저도 일하다가 내가 쓰러진다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저는 장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정도를 거의 식사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와요. 나 쓰러지겠다. 그래서 119 빨리 직원분들한테 불러달라고 갔고, 근데 이제 저도 전북대학교 그 병원에서 1박 2일 동안에 진짜 고가의 그 정밀 진료를 다 했어요. 진짜 다 했어요. 근데 신경과 교수님이 이상하다. 괜찮은데? 근데 막 머리는 깨질 것 같고, 머리는 진짜 아프거든요. 머리는 계속 깨질 것 같고, 막 이게 신경 쓰니까 장은 멈춰 있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20몇 시간이가 지나고 나서는 신경과 교수님이 이거 이상하다. 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는가. 나중에 이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됐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아이를 잃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만 저도 그 정신과 약을 좀 진료를 받으시고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그냥 다 따라가더라고요. 진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부는 퇴근하면 맨날 운동 같이 하고 그랬어요. 진짜 재밌게 살았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좋았는데 딱 그 아이를 딱 잃고 나서 1년 만에 그냥 건강이 급속도로 그냥 안 좋아요. 급속도. 근데 저희는 목표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진상규명이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나중에 죽었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아이를 만나게 되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우리 정말 떳떳하게 했지. 막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용기를 두면 그러면서 싸웠거든요. 그렇게 버텼고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아픔을 저는 공감한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어디 가서 말씀하기 힘들고 거의 저희도 똑같고.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 여기 분들 중에 진행형이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멈췄지만 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아직도 싸우고 있었고, 그 자식 문제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김동연 지사님 아시잖아요. 김동연 지사님이 저희를 참 이해를 잘해주세요. 그분이 어릴 때, 10대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크면서 아버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제사 지내고 하면 성공을 해서도 그렇게 아버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24살이나 5살인가 20대 아무튼 중반 때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분도 그래요. 신기하게 그때부터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오로지 그 젊은 그 아들 그 생각만 난대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도 사실 부모님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관계는. 그래서 오로지 그냥 걔 얼굴밖에 안 떠올라. 제가 이게 2주기까지 그랬던 거야. 매일 잠을 잘 때 행복했던 시절 있잖아요. 그 돌아가는 상상에서 그때로 보내달라. 계속 그때로 보내달라. 첫 번째 질문이 심리상담. 제가 전주 분향소가 생명의 장소, 생명의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전주 분향소 유가족들이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마음을 못 느낀 분들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묻고 똑같은 얘기를 또 묻고 거기서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분향소로 오시라. 그리고 이제 분향소 옆에서 참 저는 이제 전주에 있는 활동가들한테 정말 고마운 게 그 광장이잖아요. 집회를 일부러 우리 옆에서 해요.
집회를 그 분향소 옆에서 일부러 퀴어 축제도 똑같이 와서 하고 그분들이 계속 저희 옆에서 뭔가 만들어서 계속 우리 옆에서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있잖아요. 아까 그 이태원에 있었던 일 이런 얘기를 이제 발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 그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는 이 나쁜 놈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이 마음의 상태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를 해줄 때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이태원 참사 얘기 꺼내면 저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활동가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옆에서 항상 움직이시고 또 분향소에서 가족들끼리 계속 아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까 저도 미정이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됐고 수진이의 삶을 알고 다니에 대한 삶을 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되는 날이 되면 이제 그 친구가 그랬지 그러면 그 엄마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자식을 잃은 그거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각자의 자녀들의 삶을 이해해주고 추억해주고 기억해주고 이게 이 자체가 그냥 심리 상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요구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저희는 뭐 국가가 거의 방치도 아니고 아예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다 진행이 됐었고 심리 상담 가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내가 심리 상담을 받느니 내가 와서 윤석열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게 더 나한테 정신건강에 좋고 육체적 건강에 좋다. 이런 그런 결론을 많이 내렸죠. 아마 이재명 정부였다면 달랐겠죠. 그러면 세월호처럼 어떤 그 추모 기념관을 요청을 한다거나 뭐 그런 과정들을 지금 있나요? 지금 조사위원회만 지금 네, 꾸렸잖아요. 저희가 세월호 분들이 그 하는 모든 것도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모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뭐 해라가 아니라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는 이제 작년 5월에 법이 통과됐잖아요. 작년 5월에 법이 통과됐고 진상규명이 먼저니까 특별조사위원회 먼저 만들어졌고 이게 구성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올 초에 피해구제 심사위원회 피해자 등록으로 된 게 3월이 처음이었어요. 그때서 피해자 등록을 하고 해서 피해자 등록을 했고 또 추모위원회라고 해서 총리 직속에 피해자 구제심의원회 그 다음에 추모위원회가 총리 직속에 위원들이 또 있어요. 그게 올해 5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3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그래서 사실은 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제일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추모나 저기는 진상규명이거든요. 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 정당성을 갖고 저희가 그러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차관 왔을 때 설문 써낸 게 뭐였냐면 행정 책임을 져야 된다. 형사 책임을 안 졌어도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설문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아직 이제 법이 뭐 이제 시작이 이제 시작. 우리가 아버님 그러면 짧은 이제 질문. 아까 120만 원 받게 됐다 생활지원비로.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왜 어떤 이유로 갑자기? 그 세월호 때도 있었대요. 세월호 중에서 뭐 줬다고 얘기하려고 얘기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때 배보상이 없어요. 우리는 배보상 부분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법 안에 배보상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진상규명만 해달라. 나머지는 뭐 우리 필요 없다. 근데 사실 3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한 2년 가까이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그래도 적금을 돈을 좀 모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2년 일을 안 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에 생활비 없네. 이게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진짜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다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씀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 저희가 어떻게 연대해야 될지 사람들에게 소감 저도 소감 네. 말씀하시고 저는 그 하여간 그날 아직도 거의 그 자리에 경찰이 없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너무 놀랬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건 진짜 완전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해마다 그 추억 부스를 해요. 올해도 했었더니 보라 발자국이라고. 네. 예, 예. 아유, 감사해요. 계속 그 학생들이 모여서 그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 인권센터에 있어가지고 같이 그거를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자조 모임의 힘은 여기서도 느끼고 저희도 항상 느끼는데 자조 모임이 제일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저희가 저희 가족들이 이제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세월호가 조사가 파행이 됐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행적조사를 중간쯤 그 조사에서 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돈 말아먹는 놈들, 그 조사위원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파행해버렸어요. 그래서 조사가 안 됐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지금은 얘기해도 되잖아요. 대통령실 이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왜?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대통령실을 지키기 위한 경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용산경찰서 자체 인력 자체가 거기에 다 쏠리게 됐고 근데 경찰이 없었냐 하면 안 그래요. 경찰이 2개 기동대가 예비대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안 움직인 거예요. 그 김건희와 아크로 비슷한가? 어디 지키고 있다고 했었다고 거기.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제 송기춘 그 특별조사위원장님이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실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왜 세월호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딱 파면 선고를 받는 순간 저희한테 이제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적으로 조사하겠다. 이게 그런 게 정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다 묻힐까봐. 그리고 민변 변호사님들한테도 그 1년째 됐을 때 참사 보고서 작성 자체적으로 자료를 축적해야 되니까 변호사님한테 그래서 변호사님 세월호 때 대통령 그 청와대죠. 청와대 7시간 얘기 꺼냈다가 세월호 조사 부산됐잖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실 얘기를 단어를 절대 안 쓰죠. 빙빙 돌려서 쓰죠. 근데 이제 딱 하면 딱 되자마자 변호사님들도 다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만약에 대통령실 이전 안 했더라면 용산 경찰서 애들이 전부 다 용산구청 애들이 이태원 거기에 왔을 텐데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귀 기울이고 이태원 그 골목길에는 회의 다 했어요. 예전처럼 경찰서에서 다 경찰청도 하고 용산경찰서 그 다음에 용산구청 회의는 다 했어요.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다 했는데 행동을 안 했어요. 계획도 다 세우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이 아마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조사 안건이 쭉 있거든요. 조사해서 발표하면 공시가 되겠죠. 전주에 계신 그 파라님이나 새벽님들이 자주 저희 옆에 있었거든요. 성소수자 쓰러지지 않게. 그래서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았구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옆에 계셨으니까 저희도 여러분들 또 사회적 편견 이런 것들을 대해서 싸워 나갈 때 저희들 아마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세상은 다양하고 또 좋은 사회로 갈 때는 인권이 우선이고 또 사랑이 우선이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